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인연은 반드시 나타난다. 김하늘 씨의 예전 남자친구는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녀는 내게 그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그 남자는 자기 가족에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곁에서 지켜보던 하늘 씨는 언제부터인가 자기에게도 그런 사랑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한다. 하늘 씨는 날마다 싸우는 부모 밑에서 거칠고 외롭게 자랐다. 아버지는 한 번도 딸을 안아준 적이 없었다. 늘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그녀에게 그 남자는 정말 완벽해 보였다. 하늘 씨는 남자를 유혹했고 결국 성공했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남자는 노력했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여자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가 조금만 소홀한 눈치를 보여도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울며 불며 매달렸다. 스스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다고 말하는 하늘 씨는 결국 아주 시시한 다툼 끝에 남자와 헤어졌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후 그녀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 남자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헤어지자마자 어느 순간 자기가 거짓말처럼 그 남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착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유의였던 건가 봐요. 그 사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처참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늘 씨는 그때의 자신을 이렇게 읊조렸다. 사실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저 황폐한 내 마음을 채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는 그런 기대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지만요. 하늘 씨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도 늘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 남자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단지 자신의 무의식적인 기대치와 욕구에 따른 감정에 의해 지나지 않았다니 허망할 수밖에. 나의 부족함을 타인이 채워줄 수는 없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의존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에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같은 행위라도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위험을 피하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과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같은 행동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달렸다. 따라서 어떤 나무에 어떻게 오를 것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처럼 긴박한 필요성 때문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나무에나 올라갈 테고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굳이 나무가 아니라 구멍이나 둥굴이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을 위해 시작된 관계인지 아니면 정신적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관계인지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므로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는다. 사랑에 꼭 필요한 요소인 확실성과 지속성이 늘 유지되므로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그 반면 자신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시작된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려는 욕구 충족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이때 사랑하는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단지 내가 필요하므로 널 사랑하는 것이므로 상대에 대한 사랑도 그가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담스러워한다. 자기의 욕구와 필요가 우선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자랄 공간이 없다. 그래서는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진짜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외로움 때문에 섣불리 연애에 뛰어드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은 반드시 나타난다. 외롭다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내면에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의 유의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의 사랑도 지킬 수 있다. 가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도저히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아이러니.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수용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인정하는 일이다. 끝없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커플들을 보면 대개 그 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갈등은 대부분 상대방이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부부나 연인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란다.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슬슬 반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따르려고 애쓴다. 잘 보이려는 욕구 덕분이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곧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때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반대하게 되면 전쟁이 시작된다. 마음이 변했느니 사랑이 식었느니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면 모를까 모든 것이 서로 일치하는 관계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부모의 몸에서조차 독립해 자기의 개체를 찾아가는 존재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한테서 여러 가지로 독립을 시도한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본 부모는 당황스럽다. 지금껏 자기의 일부라고 여겼던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때 부모가 성숙하고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의 독립을 도와준다. 그러나 미처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부모 역시 성숙하지 못하다면 아이들의 독립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흔히 부모가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다.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마음속에 무력감과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물론 겉보기에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억압된 두려움과 자신을 그렇게 만든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어른이 되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내면에 숨어 있는 탓이다. 이 두려움과 분노는 늘 갈등의 원천이 된다. 그들은 이를 수동적, 소극적, 비생산적 방법으로 표출하곤 한다.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 온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는 최고의 관계 전략, 유혹.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한다. 하지만 사랑에 빠질 때는 모든 게 달라진다. 우리는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변하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채 바보처럼 행동한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게끔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게 되고 오로지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갇히게 된다. 이처럼 유혹의 힘은 엄청나다. 유혹자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겪는 심리적인 과정을 익히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정통하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기술을 본능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훈련을 통해 터득하기도 한다.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악하고 추하다는 이유로 유혹의 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유혹은 현실적인 권력의 일종이다. 따라서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의 힘에 더욱 매혹될 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힘이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우리의 행위, 몸짓, 말을 비롯한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언가 강한 힘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이 현실로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유혹의 매력에 이끌리게 된다. 사회관계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평상시보다 훨씬 매력적인 모습이 될 때가 있다. 그런 순간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반해 끌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이런 일은 잠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다시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누구나 주목을 받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유혹은 곧 권력이다.
권력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유혹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에서 권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유혹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성격을 갑작스레 바꾼다고 해서 또는 외모를 몽땅 뜯어 고쳐 미남, 미녀가 된다고 해서 유혹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유혹의 힘은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심리게임을 펼쳐나가는 능력에 달려있다. 누구든지 그 게임에 정통하기만 하면 유혹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즉 세상을 다르게 유혹자의 눈으로 보면 된다.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항상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경우 유혹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 하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유혹자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유혹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혹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밖의 세상에 몰두함으로써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해낸다. 이러한 태도는 쾌활한 정신 상태를 갖게 하며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사람의 주위에 몰려들게 되어 있다. 둘째,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일단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덫에 빠뜨릴 수 있다. 유혹자는 마치 벌이 이곳에서 꽃가루를 묻혀 저곳에 날라주는 것처럼 자신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즐거운 게임과 놀이를 하며 지낸다.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책임과 의무에 짓눌려 삶을 산다. 유혹자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유혹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이나 친구에게도 충분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도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 로맨스와 모험을 제공하는 유혹자를 거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유혹자는 삶을 극장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배우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긴다. 하지만 유혹자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유혹자는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든 다 소화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유, 즉 그의 몸과 마음에 존재하는 유연성이 그를 매혹적인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은 현실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환상과 놀이를 원한다. 유혹자의 차림새, 유혹자에 이끌려가게 되는 장소, 그의 말과 행동 등 모든 것이 마치 현실을 벗어난 환상의 세계를 연상케 하며 나아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즐거움을 제공한다면 누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누구나 매력 있고 설득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 책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혹의 기술로 무장시켜 주고 있다. 유혹의 기술을 갖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서서히 저항할 힘을 잃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자 앞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유혹의 기술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심리적인 힘이 작용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먼저 자신의 매력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목표물에 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얻어내려면 어떤 전략과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똑같이 중요하다. 만일 자신의 성격이나 매력을 알지 못한 채 유혹의 전략을 세울 경우에는 유치한 아첨을 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매력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일부에서는 유혹자의 9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다. 이들 유형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유능한 유혹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의 유형부터 알아야 한다. 2부에서는 사람들을 저항할 수 없게 매혹시켜 유혹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혹의 전략과 전술을 다루었다. 책에 기록된 이야기와 내용에 잠시 자신을 맡겨라. 마음을 열고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이 책의 사상이 천천히 스며들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유혹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도 자연히 변하게 될 것이다. (1초) 만에 매력적인 몸짓을 만드는 법. 말보다 몸짓이 중요하다. 매력적인 몸짓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동작이 떠오르나요? 정중한 인사법이나 스마트하게 명함을 건네는 법 등 매너와 관련된 행동 또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거나 꼬았던 다리를 바꾸는 자세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장에서 소개할 매력적인 몸짓이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만남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한 외모는 바꾸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몸짓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에 말이죠. 먼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몸짓에 대해 살펴보죠.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회의, 채용 면접 등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자신의 순서가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인시아드에서는 날마다 모두 앞에서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급생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해외에서도 일하다 보니 각 분야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죠. 세계 최고의 마케터를 비롯해 코치, 사진가, 학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분야와 업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말할 때 표정과 몸짓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몸짓을 분석하고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연습. 아무것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릴라 자세를 취한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등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을 하듯 말이죠. 예를 들면 양손을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간단한 자세이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세를 가능한 한 천천히 되풀이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져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몸짓만 바꿔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호감을 부르는 4가지 몸짓. 지금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몸짓입니다.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이죠.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도 이해했으니까 괜찮다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손을 멈추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멈추든 아니든 일의 효율성에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등 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을 들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이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프더라고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도 지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